김종희 선생님께서 이 작년에 한국재택의료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밑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잠깐 말씀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다 맞았어. 할머니가. 엄소고 답변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국재택의료협회가 창립되고, 그 밑에 이제 돌봄 시민위원회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보자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준비된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조력자 교육입니다. 근데 혹시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큰 차이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용어에서 굉장히 좀 큰 전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느끼신 분 계세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커뮤니티. 아마 그전에는 우리가 아마 자조 모임, 조력자, 뭐 이런 형태로 아마 그 용어들이 좀 입에 있고 많이 알려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설계되면서 자조 모임보다는 뭔가 확장되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한계도 좀 벗어나고 새로운 확대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고, 특히나 또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다고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커뮤니티라는 거는 누군가의 리더십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아직 용어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조력자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맡은 부분들은 이제 발달장애인의 서로 돌봄과 타임뱅크, 이렇게 이제 할 건데요. 사실 이게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참 이렇게 항적이고 되게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뭐, 그림이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이제 발달장애 가족들이나 관계자분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커뮤니티를 강조를 하는데, 돌아오는 피드백들은 항상 갸우뚱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뭔가 제가 했는데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들고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뭐 대표적으로 발달 장애인들 중심으로 보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고 인생 과정을 보면 사실 커뮤니티다운 커뮤니티를 경험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뮤니티는 만들자 커뮤니티 이렇게 하자 좋다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 말고 그세 번째 우리 그 조경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를 좀 더 축약을 시켜보자. 그래서 부족이라는 개념 그렇게까지 하자라고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의 어떤 다양한 형태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그런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사례로 제가 이제 타임뱅크의 현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청 서류 받아 이제 보니까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이거 강의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공언했는데 이렇게 쭉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명단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장애인 부모님들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또 전문적인 분들이 짱짱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야 이거 제가 어설프게 또 설명드렸다가 제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먹은 게 사실 제대로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걱정이 한막 90% 머리에 차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모르는 놈이 뭐 잡는다고. 사실 뭐 여러 전문가나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사실 좀 못 갔던 부분들을 저는 또 못 모르고 갔던 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또 그 이야기들이 아마 또 새로운 어떤 비전과 또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단지 이제 현장에서 필요가 났었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축적되는데 어쨌든 사실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 이 현장의 경험들을 또 수학 이론을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도
현장의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도 한번 보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좀 많은데요. 오늘 다 할 건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전달하고 싶은 자료들 다 집어넣은 상태인데 건너뛰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사후에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발달 장애인들의 서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해나가는 타이페이커 시스템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서로 돌봄이라는 용어 이전에 일단 돌봄이라는 큰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사실 우리 주위에 그 돌봄이라는 이슈는 되게 많이 화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는 사실 없었어요. 물론 안에 여러 가지 돌봄의 위기 같은 친구도 있었지만 중에 이제 돌봄이라는 게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 다행인 거는 사실 요즘 누구한테 물어봐도 장애인이나 떠나서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돌봄이 중요하지, 돌봄이 필요해. 사실 이거에 대한 공감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벌써 이제 저는 이제 공공시에 보니까 이 돌봄에 대한 공감자가 왜 이렇게 확산되었나 사회에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던져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공공시에 해보니까 사실 뭐 우리 요즘 엄청난 정치적 격변기에 있기도 하고 사실 지난 한 3, 40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미국이나 유럽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어떤 본격화, 확장, 우리 사회를 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조금 예를 들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인 세상.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고군분투하고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실 그런 어떤 3, 40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 40년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피폐해버리고 지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활로를 찾지 못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삶은 불안해지면서 새로운 뭔가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경쟁하고 누군가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 공감력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는 것들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었던 그런 돈이지다는 세상, 거기서 차별과 배제로 이루어진 그 삶에 대한 반대격부로서 돌봄이 나타났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돌봄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돌봄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돌봄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를 돌본다. 가족의 한자를 돌본다. 노인을 돌본다. 장애인을 돌본다를 넘어서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낯선 존재들에 대한, 낯선 생명에 대한,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한, 그리고 병단 사회 시스템에 대한 케어를 포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회 기초적인 의미로서 이제 돌봄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경쟁의 방식, 돈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전면적인 대전환. 그건 뭐냐면 이게 돌보는 상호 공생하고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의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 사회를 만든다는 것들이 단순하게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편의성 도모하는 측면들이 아니라 이 경쟁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반대로 공생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는 이 시대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큰 하도라 생각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던진 이제 질문은 우리 주위에 돌봄 서비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돌봄에 대한 부족들, 공허함들,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느끼고 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그런 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용어적으로 돌봄과 돌봄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용어적으로도 봐도 그렇게 오래된 기간 아니에요. 7,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 보면서 그 본격적인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돌봄이라는 것도 사업화되면서 등장한 뭔가 돌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돌봄 서비스 이전에 우리의 돌봄은 인류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한 돌봄에 대한 이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장화되고 공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돌봄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뭐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래 근본적인 이 돌봄의 시스템, 역사 이래로 왔던 이 돌봄의 어떤 흐름들을 포괄하지 않으면은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돌봄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적으로 설명을 할 때 돌봄과 돌봄 서비스를 분명히 구분하자.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시장 경제 영역 방식에 의해서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과 을이 있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반면에 돌봄이라는 것은 상호 호혜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악과 을의 관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는 이 빙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주고 보는 것들은 돈을 주고받는 악과 을이 있고 제공자와 수혜자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눈에 딱 드러나죠. 요양보호사가 보이고 장애활동지원사가 보이고 그런 시스템이라면 돌봄이라는 것들은 그것이 작동 가능할 밑에 맞춰주는 소위 말하는 무급의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거다. 근데 이 무급의 이 엄청난 노동, 돈이 거래되지 않는 이 돌봄, 이게 사실 돌봄에서 전체 돌봄에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부모들 돌봄을 받고 장애활동지원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 아이나 어르신들이 집에서 누군가 가족으로부터 돌봄, 밥을 먹고 운동하고 같이 말벗이 되어주고 그런 돌봄이 전제되지 않으면 최소한 아무리 서비스를 받아본들 그 돌봄은 건전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아무리 공교육을 받고 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집에서 엄마로부터 옹알이부터 배웠던 그 도움, 그 교육, 똥 닦는 훈련 배운 것들 그리고 거리에 나갔을 때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인사하는 거 이거 못 배우면은 사실 아무리 뛰어난 교육 시장에서 교육을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밑에 포괄적이고 열어. 그런 어떤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봄의 어떤 진화가 이것도 열어. 되게 이제 아니, 열어. 디펜던스 지금 최근에 이제 돌봄의 시대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게 화두로 이 상호 의존성이라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의존 상태에서 다음에 독립, 자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쳤다가 이제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인터디펜던스의 식들을 지금 접어들었다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 표를 보면 장애인 활동자 지원사 그 교재 안에 이렇게 표가 있더라고요. 왼쪽에 두 개 있죠.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 그래서 이제 장애인 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 활동 일단 설명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전환을 했다. 자립에 대한 모델로서 이렇게 장애인 운동.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자립의 모델을 넘어서 상호 의존의 모델로 간다. 이 상호 의존의 모델에서 저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저는 커뮤니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오른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적은 건데 학문적으로 뭐 검증되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주관적으로 그래서 자립 모델에서 상호 의존의 모델로 간다라면 이런 것이 좀 강조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인데 한번 화두로 던지고 싶고 향후에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 돌봄에 대한 어떤, 위기랄까, 필요성, 그런 것들이 좀 표출되었던 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요? 응? 학교 수업이요? 학교 수업이 듣는 게 돈 내고 듣는 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 네, 하울링 생겨서 잠깐 보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봐요, 선생님?
네, 할까요? 소리 들리는지 확인해 보죠.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돌이켜가지고, 아니요. 거기 말고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한 번 더 어나운스를 오디오 움직이고.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한테 실점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마음이 좀 반편인데, 천천히 하세요. 적절하게 또 한번 또 쉬게 해주세요. 네. 아마 그래서 우리가 돌봄에 대한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걸 저는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막 코로나 시기는 가장 힘들게 보냈던 분들은 당연히 발달 가족 장애 가족들이었었고, 실제로 그 당시 돌아가 보면 언론에서 자살 사건의 많은 부분들이 발달장애 가족들에 의해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저도 이제 그 당시 강동구에 한 청년의 사례가 있었는데, 뭐 잘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루틴하게 가던 주간 보호센터, 장애 복지관 가던 것들이 몰수업 돼버리니까, 루틴이 깨져버리니까 다시 이제 폐화되기 시작했던.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청년은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지고 아침 일어나면 끊임없이 자기 동네 초등학교를 가려고 그랬고, 다시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교 밤을 뛰어넘으려 해서 경찰도 출동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우리가 보건데, 사실 개인 돌봄도 안 돼서 한계를 넘어서고자 이제 공공 돌봄, 그래서 뭐 많은 주간센터도 만들어지고 또 복지관도 있었고 또 요양원도 지어졌고 했지만, 딱 위기 상황 보니까 국가도 다시 몰수업 해버렸죠. 가버렸죠. 다시 그 부담이 온전히 개인으로 돌아와 보니까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도 못 이겼다. 어쩔 때는 더 이상 개인의 어떤 돌봄은 한계에 왔고, 그러면 새로운 돌봄은 뭐가 있을까? 그런 화두들이 그 당시를 중심으로 좀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추상적으로 포회적 돌봄 또는 서로 돌봄, 새로운 돌봄, 막연하지만은 그런 돌봄에 대한 요구들이 항상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면, 돌봄의 주체가 국가가 아닐 수도 있더라. 국가도 스탑해버리니까, 그런 시기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시장에다 맡기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모인 게 뭐였냐면 커뮤니티다라는 결론들이 조금씩 화두됐던 거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포회적 돌봄, 서로 돌봄이라는 공으로 조금씩 커져되고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이제 퇴임했던 미국 공중보건총장,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군인이더라고요.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두 번 연임까지 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퇴임사를 하면서, 퇴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글을 냈어요. 논문은 아니고, 퇴임사도 아니고, 아니 되게 10페이지 가량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페이퍼를 냈는데, 제가 오른쪽 쪽이 My Parting Prescription for America라고, 미국을 위한 마지막 처방이라는, 제가 번역해가지고 우리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도 많이 드렸는데, 이분이 그 10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그 리포트를 내면서 했던 가장 핵심 단어는 여기 빨간 이글입니다. 공동체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10페이지에 딱 계속 다 읽어보면요, 이게 의사가 썼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미국의 어떤 시민운동가, 어떤 지역운동가들 쓴 건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세 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든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릴레이션십, 관계, 서비스, 봉사, 그다음에 퍼포스, 목적.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 뭐가 중요한가까지 설명할 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의사라면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의료에 대한 기술적 발전, AI를 어떻게 접목할 건가부터, 또는 지금 미국에 고질화되어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의 혁신, 이걸 사실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방법도 없이 오직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커뮤니티 되겠다는 거죠. 의료진이. 네. 그런 이유가 뭘까? 사실 이런 미국 의료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의료 시스템에서
나타난 큰 특징 중 하나가요. 이 커뮤니티가 하나의 대세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뭐 우리가 질병적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망의 대부분들이 만성 질환이다. 옛날에는 한 80년, 70년 전에는 감염병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때는 병원으로 분리시키고 막 이런 것들 중점이었다면 요즘은 만성질환, 예를 들어 암 같은 거, 그리고 뭐 심장병 같은 거, 또 당뇨병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병들이 사실 전문가에 의해서 완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생활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하고 먹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근데 그것들을 의사가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 역할이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병들이 사망의 가장 원인들인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사는 아니다. 물론 의사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가족이 더 필요하고 위에서 같이 뭐 운동을 같이 해서 이웃이 필요하고 또 음식을 영양가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누군가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커뮤니티가 강조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전 세계 전반적으로 외로움의 시대, 제2의 팬데믹이라 할 정도로 지금 외로움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의료적으로. 외로움에 빠져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은 채 TV만 보고 있는 그 어르신이 담배를 안 피운다 치더라도 그분은 하루에 담배 15가지를 피는 것과 똑같은 유해성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유해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고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낫느냐는 전혀 안 낫는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적 고립,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이런 만성질환이나 건강에 대한 관리들이 안 된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이 아까 그 빌백 총장의 보고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외로움이 심장병 환자의 사망률을 얼마나 더 높이고 우울증 지수를 얼마나 더 높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외로움에 대한 문제들을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 인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커뮤니티가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그 감염성 질환 위기였던 그 시대가 치료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케어의 시대로 바뀐다. 그런 말들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외로운 문제가 처음에는 이제 독거 어르신 정도였던 것도 보다가 이것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래서 중장년 남성들 복고도 굉장히 심각하고 요즘엔 운동고립 청년들 또 심지어는 유아방임이라든지 세대를 막론하고 전 세대에 걸쳐서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유심히 보는 건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삶입니다. 매년 여러분도 보고서 보시겠지만 아직 2024년도건 안 나왔더라고요. 2023년도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리포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붉은 줄 쳤던 대로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의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0%, 1명에서 4명, 33%. 거의 대다수들은 친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수치적으로 얼마까지 못 정되는데 이런 우리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정도는 정말 심각할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사실 관계의 질마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대구의 희망원 탈시설했던 장애인들의 삶을 3년간 지속 조사했던 박경숙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3년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관계 변화들이 있었지. 탈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삶 근처에서는 항상 사회복지사, 무슨 선생님, 치료사 선생님, 들이 대부분들이고 언제나 친구 간에 여전히 못 누리더라. 그래서 이 관계의 질마저도 좋지 않은 그런 형태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커뮤니티 현장 중요성들이 우리 정부 안에서도 사실 초창기 한 4, 5년, 6, 7년 됐죠. 벌써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로서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
새로운 돌봄, 그, 의료 시스템 어떤 방식으로. 저도 한 6, 7년 전에는 사실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그 포럼이나 세미나 할 때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쓰진 않죠. 맞죠? 그죠? 네, 커뮤니티. 케어. 요즘 통합 돌봄, 그렇게 그렇죠. 법안도 가 있고. 그죠? 네. 예. 공식. 사실 저는 이제 용어적으로 본다라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정부라든지 의료단체나 어떤 그런 공적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의료의 전달 시스템, 들 어떻게 이제 재배치할 건가, 각종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사실 이 문제로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타임뱅크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그런 전문가의 영역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공이나 시장화되지 않는 그 돌봄의 시기가 더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체의 복원들이 더 중요하다. 온전히 커뮤니티를 회복해내고 그 커뮤니티에 의한 돌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운동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저희들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본질이라는 거는 이웃을 돕는 이웃. 이 본질적인. 물론 거기에 이제 전문가적인 도움도 뭐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번역했던 책, 여기 돌봄는 살 넘어서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는데, 이 책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돌봄이나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의료적인 기술이나 제도, 그런 문제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로 정치의 영역을 끌고 와야 된다. 그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커뮤니티라는 게 뭐 숭구리당당 공당당 모든 뭐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 그럴까요? 뭐 방망이 같은 뭐 그런 요술 방망이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굳이 이제 좀 표현을 들자라면 저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는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기초적인 체력을 기르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이 기초 체력이다 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공유하시잖아요. 이 약을 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몸이 회복돼 있어야 뭔가를 해야 약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기본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히딩크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왜 해놨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면 히딩크가 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 주고 왔는데 이 감독이 사실 별로 한 게 없대요, 처음에. 맨날 그냥 운동만 시키는 거예요. 한국 축구에서 대표적으로 막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끌고 이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전술을 가르쳐 주거나 뭐 새로운 현대 축구의 기법을 가르쳐 주진 않고 맨날 잘 먹이고 운동하고 이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뒤집어 먹었어요. 기딩 그 처음에. 그래서 5대0 감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그러고 전술을 안 가르치니까 맨날 빵빵 지어버리니까 뭐. 그런데요, 올림픽 직후에 그게 직전에 나타난 거죠. 체력이 강해진 친구, 우리 축구 선수들이 유럽 애들하고 몸싸움을 하는. 엄청 놀랐잖아요, 그때. 와, 한국 선수들이 유럽의 선수 애들하고 체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이 체력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전술은 아주 쉽게 뽑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체력에 대한 문제, 기초 체력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규정도 안 지켰던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어떤 체력들을 길러내는 그 과정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불행히도 우리 주위의 현실을 한번 잘 돌아보죠. 커뮤니티 케어를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랄까, 실태, 우리 주위에 이웃이 있나,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있나, 도대체 그분은 무슨 병인가 알고 있는가. 자, 여기 이제 세부를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입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여기 왼쪽 밑에 이제 파킨슨병 직접 다니는 거죠. 예.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약봉지를 하나 딱 들고 오세요. 할머니 뭐예요? 그랬더니 나 병원 갔는데 파킨슨병이래. 그러더니 파킨슨병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약봉지를 하루치밖에 안 갖고 있다는 게. 파킨슨병을 하루치 약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추적 조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이분이 이제 파킨슨병을 갖고 있으니까 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경력도 별로 안 좋으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SOS 돌봄, 긴급 돌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오셔가지고 딱 그분을 데리고 이제 병원까지 갔어요. 병원에서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의사는 파킨슨병이니까 30일치 약을 처방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딱 데리고 와서 할머니한테 이제 약도 주고 자기 돌아왔다고 동사무소 가서 보고서를 딱 작성해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약봉제를 받은 할머니가 파킨슨병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약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무슨 30일치 약이야. 그러면서 20불치 약을 쌩쌩이 버려버리고 딱 하루치만 갖고 싶어. 그러니까 하루 그렇게 이제 파킨슨병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약 먹는 시간에 관리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사실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요양보호사 되고 딱 자기 업무 다 했죠. 그분 데리고 병원까지 다 갔다 오고. 그죠? 근데 이분의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이 환경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씩 먹고 어떻게 약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파킨슨병의 그 병세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도 홀로 혼자 사실 분.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해줘. 오른쪽에 우리 폐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한 7, 80kg의 리어카를 끌고 우리 그 은평구 넘어가는 경기에 그 사는 언덕이 있거든. 저도 못 가요, 그거. 끌고는. 근데 그거 갔다 오면 얼마 받으시냐 그러면 4,000원. 좀 더 떨어져 가 얼마 주고 그거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당뇨병하고 피부병에 저장 방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집에 가면 원통 쓰레기 천지예요. 다행히 잠자리에 갈 공간도 없습니다. 출입구 쪽에 아주 그냥 쓰레기 틈에서 눈 비집고 자고 일어난 이런 분이에요. 피부병이 달고 있는데 의사가 피부병을 맨날 처방을 해줘요. 낫나요? 그 바퀴벌레가 드글드글거리고 오물에서 냄새가 나는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무시고 생활하신 분한테 그거를 약을 계속 주고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굉장히 영향을 필요로 부분들인데 그 구청 복지관에서는 도시락 그거 하나로 운영하십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영양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서비스 좋죠. 그렇게 보고 약 진료도 받지만 이분의 병 자체를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 이제 생활지원사분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고 여러 가지 좀 해가지고 쓰레기 치우고 할머니 건강 상태로는 도저히 지금 폐지해서는 안 된다. 설득 시켜가지고 지금 뭐 계속 한글 배우고 다시고 좀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지금 되돌아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 동네를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웃 자체를 모르고 누가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요원하고 힘든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현재 이제 이런 커뮤니티 시스템을 형태를 두고 본다라면 기초해가지고 우리 타임뱅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여기 설명 적은 대로 타임뱅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도구다. 아주 어려운 뭐 철학이나 이념을 가진 그런 어떤 운동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들 그것을 구체화하는 커뮤니티의 필요성들을 속에서 그 커뮤니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주는 도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타임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타임뱅크에 대한 그,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만 사실 좀 이해되면, 뭐, 타임뱅크에 대한 또 이해 또 상당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 걸로
타임뱅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뭐 많이 들으신 분도 계셔가지고 오늘 약간 스킵하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 새로 또 참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에드가 크람 박사님이라고 타임뱅크를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88세에 아주 활발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되게 유머도 많으신 분이고, 근데 이제 본 직업은 미국에서 인권 변호사입니다. 뭐 여러분도 딱 인권 변호사 그러시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딱 그대로예요. 우리나라에서 인권 변호사처럼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진보적인 정부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흑인들, 그리고 뭐 미국의 원주민들, 또 그리고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투쟁을 해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부인이 저기 흑인 분이세요. 뭐 그게 대단하냐 그럴지 몰라도 이분이 대학 다니던 시절이 1940년대거든요. 1950년, 45년도 시기인데 미국의 40년대에서 캠퍼스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거닌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버스도 흑백 분리가 돼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뭐 흑인하고 백인이 데이트하면 그날로 바로 테러 당하고 막 그런 시기였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예일대에서 캠퍼스 커플로 흑인하고 결혼할 정도로 이게 하여튼 인권의식이 터졌던 분이고,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디언이라고 표현하는 네이티브, 원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 사회 취약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인권이나 복지 뭐 이런 것들 위한 투쟁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이 4살 때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뭐 우리가 보통의 사람은 그냥 뭐 무리해서 실려가서 뭐 다치고 나왔나 보다, 치료받고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약 성서에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예언자라는 게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통찰을 갖춘 그런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건들에서 굉장히 통찰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여튼 결정적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적인 인권 투쟁을 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들어눕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뭔가 주기 위한 헌신적인 이제 기여자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병원에 들어오니까 누워버리면 반대가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환자라는 거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간호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간호 있으면 그냥 받기만 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이제 통찰을 하시는데, 이렇게 받고만 있다는 것이 행복한가? 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넌 가만히 있으라. 보호받기만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자꾸 내 삶이 쓸모없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 이게 나는 불쾌해지고 내가 행복한 건 아닌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막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받고만 있다는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한 건 아니다. 결국 이제 쓸모없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 돕고자 했던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부의 어떤 서비스에 의존해서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라는 그 사람들도 뭔가 가족을 위해서 또는 이웃 사회를 위해서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우리 지적장애를 가지고 50 중반의 남자 한 분 계세요. 90대 노모를 집에서 케어합니다. 혼자서. 치매까지 오시. 대단하죠. 만약 학생이 없으시면 그 사회와 정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파킨슨 어르신 한 분 계시거든요. 파킨슨 어르신 분이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건강해지려고 탁구를 쳐야 되는데 탁구는 누구랑 같이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츠하이머에 걸리니까 바로 방금 요거 지적장애 나와라.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끌고 나와서 같이 탁 붙여주는. 좀 이따 또 소개시켜드리지만 우리 장애층 중에 무단을 같이 치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소중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시장 경제는 이런 활동들에서 보상하거나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아까 박근장 할아버지 학교 가르치는 수업해 주는 거, 그거 얼마로 보상하겠어요? 주지도 않을 거고, 그죠? 기존의 돈들은 그런 가치롭지만 사소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돈을 만들자. 그리고 그 기준도 달리해서 그래서 누구나의 한 시간 평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보상하자. 아까 그 노무를 돌본 은택 씨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서 시간 학교를 주고 박현상 할아버지의 노동을 인정해주고 무단을 가르침 장애에서 우리가 시간을 인정해주면 나도 뭔가 이 노동이라는 게 활동이라는 게 의미가 있구나. 나도 그것에 대해 또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의식 때문에 그럼 다시 우리 사회 안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전제수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책 제목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쓸모라는 게 능력이나 재능이나 기술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돌봄. 인간은 누구나가 돌봄의 능력은 타고난다. 그거는 말기암 환자도 돌봄의 능력이 있고 우리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기여할 뭔가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타임뱅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결국에 이제 타임뱅크의 철학에서 첫 출발은 우리 사회에서 쓸모없다라고 하고 버려져 있는 그 사람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보상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는 것들이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분이 이제 후미에서 딱 20년 됐습니다. 원래 그 타임뱅크가 한국에서 시작된 지. 원래 이분님도 이렇게, 네, 어제 제가 또 사진을 받았는데 아주 정장하십니다. 정말 선지자 같은 분들은 건강도 좀 좋으셔가지고, 네. 이분도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구미에, 원래 미국 시민권자세요. 은퇴 일찍 하셔가지고, 구미에서 이제 사무 활동 하시면서 봉사운동을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구미라는 지역이 그 당시 뭐 전자산업이 한창 뜰 때니까 전국에 청년 노동자들이 없대거든요. 요즘이야 뭐 간병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는 간병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산재가 생기면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미에서 그런 돌봄, 간병 운동도 시작했고, 또 호스피스 운동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렇게 자원봉사 현장 안에 되게 오래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의 큰 어떤 문제점 같은 거, 보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좀 느낌도 가지실까 생각하는데, 우리 신부님 보셨던 봉사 현장의 큰 문제점은 뭔가 여쭤보니까, 이 봉사 현장에는 봉사자하고 우리가 보통 수혜자라고 그러나요? 피봉사자라고 말하는 사람 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더라. 봉사자들은 항상 자기를 봉사자로서 규정을 하고, 피봉사자들은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항상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봉사자들은 처음에 이제 아까 호스피스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신부님 교육 열심히 하시거든요. 호스피스 봉사라는 단순하게 이제 뭐 의료적 돌봄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 영성적 돌봄이나 뭐 심리상 다양한 어떤 돌봄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이제 현장에 딱 들여다 이제 보내면 신부님은 부장한 만큼 막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해주시길 바라는데 실제로 봉사 현장에서는 1년 정도 지나면은 반 정도가 신부님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다 포기. 2년 차 가면 또 한 몇 분이 더 들게 되고. 이게 4, 5년간 봉사자들은 커플이 더웁니다. 물론 있죠. 우리 또 VMS나 뭐 2, 3, 6 갔더라도 몇만 시간 쌓아본 것처럼. 근데 사실 거의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그죠? 보편적이 아니니까 상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봉사자들은 현장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날수록 대부분 소진되더라.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그 피봉사자들.
처음에 이제 뭐 도시락이 가고 뭔가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루틴이 되버리면 이걸 당연시하는. 그래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부분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사람이 뭔가에 의존이 생긴다면요 굉장히 삶의 또 동력을 떨어뜨리고 물리력이 생깁니다. 집중을 할 수 없는 거리를 배워하고 이제 이런 물리력이 계속 또 심화되다 보면 뭔가에 중독이 반드시 걸려요. 술을 듣고 알코올릭에 빠진다든지 뭐 게임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 그럼 또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이제 폭력에 뭐 연관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독고됐던 그 사람이 삶은 나아지지 않은 채 계속 악순환의 뱅뱅이들이 되고 있더라. 근데 여기 또 이제 봉사자들 또 가면 봉사하는데 또 나아지지 않은 상태 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듭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제 봉사에서 순환하는 뭔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봉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타임뱅크를 알게 돼가지고 또 구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 서울같이 뭐 시민사회가 좀 발달되어 있고 이런 환경이 산 게 아니라 해평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 할머니들하고 그때는 농농케어라는 말도 없을 때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20년 차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타임뱅크의 특성을 이제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가장 이제 큰 특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순환하는 구조다. 기존의 이제 자원봉사가 이제 일방성인 어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이 구분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타임뱅크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내가 주기도 하고 주고받는. 그렇다고 막 내가 선생님한테 들었으니까 선생님 나한테 갚아라가 아니라 벌고 돈 물겠죠. 커뮤니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순환하는 구조로 특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려면은 가장 전제적으로 누구나 기여할 것이다라는 거죠. 밖에 많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더라. 그 철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순환이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가 봉사한 1시간 하고 뭐 예를 들어 장애인 1시간 봉사한 거랑 이게 막 차이 나고 이러면은 사실 그 순환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나의 1시간 평등하자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죠. 의사의 1시간, 변호사의 1시간, 장애인의 1시간, 아이의 1시간 또. 혹시 맞냐 안 맞냐를 지금 논해버리면 조금 그렇고요. 시장 경제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의사의 연봉은 당연히 비싸죠. 변호사의 연봉. 그렇지만 우리 돌봄 노동자의 연봉은 세간에는 미치잖아요. 장애인의 연봉은 그것도 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포해와 평등에 기초해서 누구나의 1시간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순환하다 보면 그래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영국 통계에 의하면은 기존 자원봉사 안에 그 장애인들, 정신질환자들, 환자들의 참여한 비율이 한 13% 정도랍니다. 근데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 환자들, 정신질환자들의 비율이 36% 가까이, 거의 20% 가까이. 볼 수밖에 없죠. 왜? 그때는 받기만 하는데 이제는 주기도 하니까 당연히 봉사자가 돼버리니까 그 수치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의 또 새로운 활용사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이 아닌 방식에서 주고 왔다 보면 광기가 싹 터져라. 제가 앞서 여기 이제 연결 가시면 사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구미에는 해평면이 이제 사랑방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한 곳마다 이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매일 모이시는 일상을 나누는 사랑방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더 10군데로 이렇게 확정되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 뭐냐면 요 구미 외곽이었던 사랑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엄마들이 다 전부 구미공단에 일하러 가는 워킹맘들이에요. 그러니까 1시, 2시가 되면은 초등학교 일찍 끝난 애들이 동네 들어오면 놀 데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애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애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사고가 항상 생겨요.
동네에 훌륭한 애들이 와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는 폰도 사고 있다. 근데 이제 할머니 안 되겠다. 애들 불러다가 간식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간식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놀라운 게 애들이, 할머니들이 무학장구를 합니다. 한글. 근데 여러분 혹시 보시지만 한글 모르시는 분하고 한글 아시는 분의 치매 확률이 엄청 차이 납니다. 왜? 한글 아시는 분들은요, 계속 글자를 보면서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까막눈이 되시면은 그 사고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치매가 훨씬 빨리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문혜 스님 오시거든요. 문혜 스님 오시면 딱 가르치는 방식이 앞에서가 칠판도 할머니가 따라하세요. 막 이래요. 이렇게 사진 보세요, 애들이. 딱 밥상머리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할머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한글 같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의 만족도가 엄청 높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들은 순간부터 아이들한테 선생님 호칭합니다. 지금 애 키워보시면 애들 왜 잘한다고 의사실 이렇게 해주면 이거만 해지잖아요. 이 자존심이라는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애 키우는데. 뭔가 잘했다, 너 잘했다. 일부라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할머니들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간 애들이 동네 사고 칩거리지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례에서 뭐냐면 사실 동네 자체적으로 보면 할머니들 떼놓고 보면 노인 돌봄이 필요하고 아이들 떼놓고 보면 사실 아이들 돌봄부터 각각 전전동동이거든요. 근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두 양자가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만나서 할머니는 아이들은 간식 돌봄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한글 가르치는 돌봄을 하고 이 공간에 뭐 요양보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돌봄 전담 진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약자들끼리 서로 돌봄이 맞다. 아이들이 아픈. 그래서 이런 이제 돌봄들이 지금 구미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노인 돌봄과 또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앞에 표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할 건 아닌데, 그 타임뱅크를 이루는 몇 가지 이제, 가치들이 있습니다. 운영 원리라는 거, 코프로덕션이라는 어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함께, 프로덕션, 생산, 같이 생산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누는 형태들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생산한다의 관계. 우리가 서비스에서는 항상 제공자와 수요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역할 분담 되어 있다는데 타임뱅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함께 생산하기. 그렇게 이제 코프로덕션을 해갖고 이 코프로덕션을 반하기 위한 어떤 가치가 밑에 이제 쭉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한번 다음에 연구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발달장애 전문들하고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사례로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사람입니다. 5년 전까지. 제가 원래 59인데 5년 전까지는 사실 장애라는 것에서 뭐 전혀 알 수도 없었고 뭐 대학 다니라고 또 사회취직에서 뭐 경제하고 내 사업하느라고 돈 벌기 바쁘고 막 그럴 거였지만 누구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지도 못할 그런 시기였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타임뱅크를 시작하면서 지금 돌이켜보건데 이제 선물과 같은 청년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힘들고 외롭고 정말 뭔가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해서 뭔가 타임뱅크 도와줄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발달장애 청년들이 지금 저를 돕고 있다가 생각이 들고 우리 타임뱅크 운동 돕고 있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타임뱅크 안에서 지금 발달장애 청년들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경험이 항상 발달장애 청년의 어떤 경험치가 아니라 어쩜 우리 사회 돌봄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홍제동이라는 곳을 이사를 갔는데요. 딱 이사를 가자마자 제가 이제 동네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집을 났으니까 옆에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카페가 멀쩡하도 사람 가는 데 같지가 않아. 다양한 카페 들어가 봤는데 이제 이상한 청년들이 막 서로 모여가지고 있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발달장애 청년들이 운영하는 정확하게는 이제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부모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인연이 되었는데 뭐 하여튼 그 이사장님 혼자 이렇게 문방식 운영을 하시는데 물론 저렇게도 있지만 카페 청년들 그 당시 한 7, 8명 됐던 것 같아요.
오전,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실 카페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육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한글도 모르는 친구한테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뭐 또 갑자기 막 경주도 끊는 친구도 이제 한가하고 시키느라고 뭐 혼자서 그걸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커피 맛을 달래기 위한, 손님을 끌기 위한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제가 타임뱅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타임뱅크 활동 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움, 봉사, 뭐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했는데, 뭐, 구체적인 1, 2, 4를 드리기보다는 그렇고, 딱 1년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사례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주위 분들한테. 자, 1년에 친구들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다 물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동네 오래 사셨죠? 내가 냈다고 참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냐? 그러면, 아니에요. 저도 1년, 이성지 딱 1년밖에 안 됐고요. 저도 이 동네 안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타임뱅크가요, 그냥 그런 특징이 아니라 관계 맺기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가진 다양한 재능들, 기술들, 이런 것들 필요한 사람 연결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합해는 걸 매개로 하다 보니까 이 관계 맺기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렇게 활동했을 때 그 주위에 들어갔던 관계망을 설명해 보면 정말 보고 이 동네 오래 살아가지고 했던 것처럼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들하고 시각장애인들 안산 둘레길. 사실 이제 요전에 이제 여기 서빈 씨라고 지금 이제 발달장애 청년인데 그전에 이제 김치 전달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유선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막 그 서빈 씨한테 가가지고 카페 청년들한테 또 김장 봉사 전달하는 거 좀 같이 해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친구 서빈 씨가 저보고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뭐고 내가 나한테 너 고맙게 그랬더니 자기한테요 도와달라는 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항상 보호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지. 뭔가 청하지 않았었구나. 그런 어떤 딱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딱 시기에 오니까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 때 가장 또 이제 그 힘들었던 그 장애 고립증 시각장애 청년들 전혀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그래서 막 페북에 막 나와요. 울분을 막 토하는 걸 주고 제가 보니까 막 폭발 직전으로 가더라고 당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숨통이나 좀 틔워주자. 이 시각장애인들 걷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게 우리 카페 청년들. 이거 할 수 있겠니? 했더니 당연히 하죠.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각장애 청년들하고 걷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코로나 그때 막 시작돼가지고 한 여름 그렇게 이제 카페 청년들 7명하고 시각장애 청년들 한 5명 같이 조우 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사람들이 참여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오고 이웃들이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 청년들이 발달장애 청년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로 또그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카페 그 이사장 남편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가진 발달장애 자폐장애가 있거든요. 아이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다른 장애인들을 같이 접하다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고충, 어려움 이것도 같이 보게 되면서 장애를 좀 폭넓게 했던 그런 기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타임뱅크 하우스,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살고 있는 근처에 5분 거리에 있는 타임뱅크 하우스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카페 청년들하고 할 때는 저희 자체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좀 한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공간, 입에 좀 달려있다가, 제가 좀 이사 가자마자 동네 이제 그 시장통 안에 좀 아주 뭐 전통시장에서 뭐 그렇게 뭐 잘 나가는 동네는 아니에요. 주거하는 상권이었는데 그나도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공간을 얻어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지 지금 원래 2년 7, 8개월 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현재 이제
한 3년 거치면서 정식 등록된 회원들 한 200여명 가까이 돼요. 200 좀 더 넘을 겁니다. 근데 아주 액티브하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분들 한 50명 정도 그런 분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뭐 통계를 정확히 낸 건 아닌데 이 통계 회원들의 좀 구조를 보면은 거의 한 60% 정도가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우리 동네 굉장히 고령화된 동네예요. 그 서울 안에 아니던 그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장애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그 주부들 이런 구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복지관 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마을의 복지관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복지관에 보시는 취약계층 분들, 시간이 없어요. 이 공간 안에는 동네에서 바쁜 사람들은 절대 안 옵니다. 뭐 마을 유지들, 뭐 무슨 단체 장들, 뭐 청년들 다 바쁘잖아요. 근데 정말 동네에서 갈 데 없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동네에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계속 대다수 있는 게 공원에 그나마 이제 평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있는 그런 정도지 갈 데 없거든요. 장애인들 정말 갈 데 없어요. 좀다 수고 되겠지만 그동 동네에 한 뺑뺑 도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공간이 환영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략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분들하고 비슷할 정도로 동네 안에서 이제 소외받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림에 오른쪽 보시면 마음을 채워주세요라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탈펜 가고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 도와드릴까요? 묻질 않아요. 뭘 잘하세요? 뭘 할 줄 아세요? 복지관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용자를 뭐 서비스를 주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치, 쓸모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설거지 잘해요. 박사장 지금 저번에 그림 잘 그려요. 뭐 브렐레 잘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붙여놓기도 하고 엑셀 시트에 정리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 도움 필요하면 항상 그렇게 다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커뮤니티 공간, 타임뱅크 하우스 움직임을 나가는 큰 중요한 자산인데. 그래서 타임뱅크 하우스 보시면 뭐 그냥 타임뱅크 하는 서로 도움 주고 받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활동 영역은 되게 로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한 거. 타임뱅크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커뮤니티만 이게 도구로 타임뱅크 활용하는 거지 타임뱅크만을 위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 또 배움이라는 것들, 그리고 뭐 도모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공익활동 실천 보험도 필요하고, 연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혹시 이게 요 강의 끝나고 야, 타임뱅크 하고 싶어 그때 막 이런 거 다 갖춰야 되는 거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요소들이 커뮤니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더라는 그런 것들. 뭐 심지어 저희들은 품장트 같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시간 봉사하고 시간 쌓아놓잖아요. 근데 아직도 보면 이제 막 쌓아놓기만 봉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장터를 열어가지고 뭐 이제 인형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책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쌓은 시간이 물건하고도 교환되는구나.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저는 이제 핵심적인 요소를 들으려 그러면 서로 배우는 교실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이란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동이라든지 구청 이런 데서 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예산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뭐 아주 복잡하죠. 그 예산 뭐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는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 교육 프로그램은 서로 배우는 교실을 형태를 합니다. 서로 배우는 교실은 주민 누구나 가진 다양한 재능들, 기술들, 지식들, 그것들을 내가 강사가 돼서 누구한테 1대1로든지 또는 뭐 한 명이 여러 명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돌봄할 때 저는 돌봄을 이룬 구성한 요소 중에 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라는 거.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엄마로부터. 그래서 엄마는
최초의 스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인간한테는 배움은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렇지만 또 계속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머니들 우리 오신 할머니들이요 정말 끊임없이 배우려는 거 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뭐 장애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졸업했다고 뭔가 한 과정 끝냈다고 성장이 멈추냐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동네에 있어 보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타임펜 가옥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들, 노인들. 근데 이게 삶이 이렇게 취약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 과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요? 일정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딱 해도요, 그 시간을 못 맞춰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막 서로 계약 맞춤, 일정 조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교육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어떤 배움의 방식, 그걸 개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장애 청년이나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이 성장의 과정들, 배움의 과정을 이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동네 교육도 많이 있고 평생교육 과정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공적인 시스템으로서는 지금 동네 안의 취약계층들의 배움의 과정들을 온전히 좀 담아내 못한다고. 근데 그런 노력 중 하나가 저희들이 아까 서로 배운 것이라고. 그런 사례로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노란 옷 입은 청년이 발달장애를 가진 24살, 23살이군요. 3살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까 말씀 동네를 하루 종일 뺑뺑 돌아가는 친구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 다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학교 때 학폭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왕따 당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표현 방식은 뭐냐면 동쪽지로 적어냅니다. 선생님, 저는 옛날 누구한테 맞았고요. 쟤는 나쁜 애예요. 나를 언제 때리고 나를 가돌리면 그런 식으로 적어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적어내다 보면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공손하게 주는 형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자기가 마음에 든 여자 선생님이 있으면은 뒤에 가서 몰래 줍니다. 뒷주머니에 백에 몰래. 근데 그걸 발견하면 굉장히 그 선생님한테 기분 나쁘겠죠. 심지어는 성수형을 길러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친구는 계속 그 직장에 들어갈 때만 적응 못해 잘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친구가 말을 안 해가 제가 우리 학구치러 오신 할머니 한 분한테 할머니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데려오랬죠. 요 할머니거든요. 딱 데려와가지고 인사를 시켰어요. 시켰더니 이제 동관 씨가 당연히 이제 막 자기 적을 거 아니에요. 소개한다고. 쪽지를 딱 적어 할머니한테 딱 드렸어. 그 쪽지를 딱 받아본 할머니 반응이 할머니가 딱 첫 마디가 할머니 나 한글 몰라. 이런 지하를 딱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러니까 그냥 파트너 해주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한글 모른다, 물론 한글 모르는 건 아니죠. 딱 잘라버려가지고 말로 해. 단호하게 딱 해버리니까 이 동안이가 이제 뭐 갑자기 당황을 하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또 오더니 할머니 귓속말로 막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우리 그 놀라운 방송을 보고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주변에 발달장애 청년이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무슨 자기가 80몇 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도 장애 인중이 처음이라고. 아,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할머니가 가진 이 놀라운 감수성은 뭘까, 정체가. 저는 이날 이연시에 살아오면서 봤던 한 사람들이란 경험, 자식들을 키워봤던 경험들, 이 경험치들이 제 나이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 할머니들 가진 돌봄의 경험들, 경험치,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 옆에 할머니 한번 볼까요? 경기묘 가르치는 할머니입니다. 매주 지금도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박과장의 청년들 경기묘 수업 한번 합시다 했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저 수업 10분이면 가뿐할 거야.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힘들다. 그리고 장애 청년들은 재미없다고 그러고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50분을 딱 채웠어요.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비장애인들은 한 소절씩 가르쳐요. 아리, 스리, 아라리오, 뭐 이렇게 길죠.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할머니 딱 아이디어를 내는 게 3분의 1 소절씩 하자. 아리부터 해. 아리, 그 다음에 스리. 이게 되더라는 거죠. 한 소절 다 할 때 못하지만 암호하니까 되더라. 근데 실제로 끝날 때쯤 되니까 한 친구가 뭐 그렇게 부르고 가더라고.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85 그러시는데 집에 장애인 경험 전혀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글 가르치는 할머니, 그 다음 밑에 뇌전증 문준식 은호훈련돼 있죠. 오음회사 경력 아주 화려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연세되셔가지고 보험할 일도 없으시 계시는 분이긴 한데, 이 원준 씨라고 있죠. 뇌전증 친구가.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를 못 가가지고 오랜 고립. 사실 오랜 고립이라는 거는 바로 뇌퇴화를 가져오거든요. 언어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동적결 참 잘하거든. 동적결 잘하는데, 근데 뭐 할머니들한테 동적결을 가르치죠.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데 뭐 말로서 설명 절대 못하는. 근데 이제 딸아들 하시니까 수업을 묻는 데인데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이제 할머니한테 원준이가요 말을 해야 되는 말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자기한테 맡겨보래요. 어떻게 하시는 애들이 수업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할머니가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이 방향이 맞아요?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승가시 하더니 예부터 해가지고 말이 트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는데 7마디. 정말 말씀하지 않은 친구가 7마디 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할머니 오른쪽에 우리 아까 파킨슨 말씀드렸죠. 그 탁구도 가르치고 이렇게 바둑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그 오목분 어르신. 우리 저기 탄벤하우스 오신 어르신들한테 뭘 잘하세요? 아까 물어보면 딱 첫마디 대답으로 나오는 답이 있어요. 나 학교 한거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뭐 이게 대답 후에 어르신들이 나온 반응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복지라는 시스템들이 이 사람이 무능하다는 거, 없다라는 거 강조해 왔잖아요. 뭔가 나도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치롭다는 거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오목은 드시지 아시죠? 그거 당연히 알지. 제가 왜 그렇게 필요했냐면 이 친구가 오목을 두는데요. 발달장 증후이죠. 오직 모바일에서만 합니다. 일주일에 5,000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사람하고 쳐보질 않았어요. 사람하고 오목 두개 좀 해봅시다. 그건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이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동네 안에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특히나 우리 발달장애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재능이나 지식과 노고와 돌보는 게 엄청나다라고 보죠. 더군다나 이분들의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사실 잠깐만 보면 발달 청년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느리고 알아서 급하게 먹고. 그리고 또 동네 안에 오래 머물잖아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생활 리듬이 물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의 어떤 돌봄의 능력,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우리 장애인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원이다 말씀드리시고, 그런 이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애 청년들은 가만히 어르신들로부터 도움 받기만 하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 장애 청년들도 편한 돌봄을 합니다. 같은 장애인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는 할머니에 대해서. 여기 외통 첫 번에 있는 인경 씨의 스토리는 요 다음 3회차 때 우리 조경진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탈뱅하우스에서 가장 많은 탈뱅 그 크레딧을 한 증인이긴 한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노무 돌보는 지적장애 50 중반에 이분이 우리 그 시각장애, 발달장애, 중복장애가 연웅 씨를 산책한. 그 다음에 아까 원준 씨가 종적기 수업하고.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무단 수업 아주 재밌습니다. 이 무단 수업을 하는 청년이 경계성 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수학은 당연히 못합니다. 저는 수학 못해요. 어려운 거 못해요. 그런데요, 보고자는 참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온 여기 사랑이를 연결시켰어요. 사랑이가 어떤 애냐면 엄마랑 독일에서 살던 온 친구예요. 뭐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간 건 아니고 되게 성교 목적을 갖췄던 어려운 애였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같은 나이 3학년에 가야 되는 거예요. 3학년에 가야 되는데 그 고단 수업을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1학년으로 가야 돼. 왜냐면 그 학교가 이제 요즘 인구 소멸 이제 뭐 학년기 애들이 없어 2학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이 1학년으로 가야 돼. 이게 놓인 거예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죠. 같은 또래랑 못 가고 지금 1학년 애 동생하고 다닌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우산을 며칠만 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성희 씨를 연결시킨 거죠. 딱 2주 만에 우산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아빠가, 사랑이 아빠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정희 씨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최고의 선생님. 정희 씨가 이 나이에 하면서 선생님이랑 친구가 처음이었고 앞에 최고까지 붙으니까 얼마나 이제 기가 막혔습니까? 아까 보니까 꿈이 사례 기억나시죠? 그죠? 할머니가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승희 씨의 자존감이 그렇게 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들릴 때가 되면 무단 도움 필요한 사람 애 없는지 그거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우리한테 도움 주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또 시간학회를 쌓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친구 대단한 효자입니다. 아빠 여행시키는 거. 1년에 2번이거든요. 여름휴가, 겨울휴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인천 갈 때 한 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학교 쌓은 거를 아까 뭐 무단 봉사하고 시간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빠 데리고 인천까지 가는 봉사. 부산은 우리가 부산까지 못 가고 부산 안에서 거기 돈 받아서 이제 이번 여름에는 저기 갔답니다. 강촌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제 화폐를 벌어서 또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비록 수학은 몰라도 무단을 안다는 가치가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만약 사랑이가 1학년을 다시 갔으면 그 2년의 공백을 돈으로 환산해 보자고. 어마어마한 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 도움한, 그래서 이 한 시간의 도움이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하여튼 상식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엄마도 이제 직접 당연히 가르치는 중인데, 엄마도 한글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아까 폐지 어르신 기억나시죠? 그 교장 강박까지, 그 할머니 한글 수업들이 있어요. 맞추네. 어, 그, 쌓은 타임, 그 시간 화폐를 여행 갈 때 어떻게 썼다는 거죠? 운전 드라이버, 봉사, 운전봉사. 누가? 한명 다른 회원이. 아, 다른 회원은? 네. 다른 아이들을 부른 거예요? 네, 그분은 이제 그래요? 운전봉사 못게 된 거예요. 네. 다른.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에는 할머니들, 그런 자원들이 어르신들 정말 충분하다. 그리고 발자장애 처음 당사자들이 돌봄할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하고 이 순환들을 우리가 해가는 방식을 저희들 그 한뱅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도전 과제들도 쓰고 있어요. 네, 이 친구는 작년에 제가 이제 오치점 엑스포에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끝나고 이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발달 장애 당사 청년인데 인류 커뮤니티 회원들이 한 100명가량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저도 거기 들어가 초대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외로움이라는 거 고립되어 있다는 걸 끊임없이 느끼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권리나 이런 뭐 제도적 이슈들은 하고는 하긴 한데 자기들 근본적인 이 고립되어 있다는 거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해결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짜 풀어야겠구나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딱 띄우니까 그냥 많은 청년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 취지 자체가 공감이 갔던지. 문제는 이제 좀 자주 모이니까 또 성격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들 리더들이 한 네다섯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몇 번 열어요. 무슨 우리 아까 수로병 것이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번번이 한두 해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끊임없이 갈등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타임뱅 아까 커뮤니티의 중요성들, 필요성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청년들이 아마 청년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라. 누구도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에 필요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치, 그리고 그 특히 갈등 관리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들이 전수되지 않던. 그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들에 대해서 한층 더 공감하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이것이 이제 상승하고 발전되지 못한 채 지도되고 다시 물론 이제 뭐 단계적으로 보면 그것도 나아지는 현상이 나갈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한테 리더십을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이 경험들 노하우들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 이제 그 도전을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저희들이 동네에 또 연극 하시는 분을 또 만납니다. 정말 없는 전전을 만나면 하고 그런데, 물론 뭐 이번에 또 소리는 또 다음에 뭐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별도라고요. 처음에 연극에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극을 대학교에 동아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중단되었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사하고 뭐 극본 잡고 막 그런 어떤 역할을 막 맡겨가지고 암기시키고 이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 기초체력 말 기억나잖아요. 그죠? 딱 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발성, 발음하는 거. 아야, 의, 어요, 우요. 아예, 요, 우. 이 입모양들. 발성, 발음. 대화하는 방법. 내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이 청년들이 다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다 잊어먹어요. 심지어는 1시간 전 것도 다 잊어먹는 친구 하나 있어요. 끊임없이 기억을 되새기는 반복. 근데 그걸 그냥 암송식이 아니라 연상작용 한 단어를 가지고 거기서 스토리를 캐릭터링해 줍니다. 제가 지금 한 3달 가까이 했거든요, 매주. 정말, 이런 수업이 대한민국에 있었어? 가능해? 아마 연극이 수업하고 전혀 지지도 않은 정말 창조 그 자체의 과정이죠. 근데 이분도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집안에 또는 경험적으로 해보신 적 있냐요? 밭다장이 청년들하고. 아니요. 오기 전에 되게 긴장했대요. 장애 청년들하고 어떻게 할지 뭐 그걸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굉장히 기본이 그냥 철두철미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기본을 가르치는 그걸 하니까 이 청년들이 따라하고 거기서 이제 소통하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청년들이 그 소통하고 관계에 대한 훈련들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저희들이 이제 음식 나눔인데 이 왜 음식을 저희가 했냐면 사실 아까 타임뱅크 하우스라는 공간을 보셨잖아요, 그죠? 누추한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 물리적인 공간이 한데 사실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물리적으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같이 어울려보지 못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노인들 있잖아요. 평생 일만 막 해왔고 돈 벌기에 급급해서 놀아보지 못한 대다수도 많아요. 근데 가서 뭐 안에 보면 잘 놀고 있거든요. 탁구도 치기도 하고 다리도 웃고 즐기고 거리감을 느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넘기가 쉽지 않더라. 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함께 한다고 그러지만 함께 본 경험이 적다 보면 그게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음식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누구도 쉽게 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장애인 사람, 여성, 남성 구분 없이. 밥 안 먹어요. 이걸 밥상 한번 같이 할 테니까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은 초대받은 사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게 가장 다양한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흡입하는 되더라.
확신이 들어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이제 탄전 카운트 이제 그 밥상 모임을 되게 다양하게 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장애 청년들 직접 또 실제로 그 장애 중등에서 요리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셰프가 되기도 하고 또 자대받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뭐 라면 끓이기부터 간단한 요리들을 보는 경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두 개도 뭐 앞으로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리더십을 키울 생각이고 좀 희망하기로는 저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청년들을 발사장의 청년 안에서 발굴해내고 그것이 일자리로 가야 된다.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지 고립이 잘 단절된 그 발달이 많기 때문에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진 당사자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계속 만들어 나가줘야 되고 그만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기관하고 또 협력을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타임뱅크하우스 마지막 사례로는 여기 이제 아까 주된 그 다녀가신 어르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2년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어르신들이 오는 패턴은 뭐냐면 오후 한 1시쯤 2시쯤 오세요. 그리고 5시까지 오시거든요. 한 3시간 평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처음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이 되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고 2년이 되었고 2년 반이 되었습니다. 봄이 같은 경우 10년이 됐죠. 그렇게. 근데 이게 아까 타임뱅크하우스에 오셔가지고 뭐 타임뱅크 도움 주고 막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우는 것도 있고 할머니가 가르친 것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수학 별비도 있고 다양한 게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일상을 계속 공유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천년이 굳어지니까 가족보다도 더 튼튼한 관계가 돼요. 실제로 어버이날 되잖아요. 어르신들 지방에서 뭐 아들 며느리도 온다는 거 별로 그렇게 환영 안 해요. 오면 일손도 늘어나가지고 내가 귀찮아지지. 친구하고 가서 노는 게 더 중요한 이런 나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우리 돌봄의 핵심들은 친구 맺기다. 이 어르신들의 삶들을 보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발달장애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우리가 돌봄, 커뮤니티 핵심 관계들은 당연히 당사자들끼리, 물론 또 그게 비장애도 되겠지만 친구 관계 만들어준 것들. 근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일상을 공유해요. 많은 시간을 일상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가도 루틴을 가지고 또 그러면 그게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충분히 저는 동네 안에서 그런 커뮤니티가 완성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 사례는 강동구에서 우리 발달장애 자조 모임에서 이제 시작했던 타임뱅크 사례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에 매주마다 거의 매주 풍교를 아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동네에서부터 서울 시내 지방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축구 모임 거의 겹쳐요. 그 친구들끼리. 근데 일주일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뭐 그것도 타임뱅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보면 이 친구들하고 주고받는 좀 다양해요. 기다려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수치화하거나 개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또 이제 다음 3회차 때 김재희 선생님이 아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상을 나누는 루틴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성들은 비록 한순간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한 2, 3년을 거치면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다음 사례 발표 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동네 안에는 도움을 필요로 했던 할머니나 노인들, 장애인들, 아이들 항상 있었는데 항상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항상 복지 서비스는 그것만을 고민해왔던 거죠. 항상 그들에게 뭘 줄 것인가. 근데 그들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게 지금 한 7, 80년의 사회복지의 맹점이었다라고
지금 영국의 많은 사회복지학자들, 사회혁신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앞으로 우리 돌봄에서는 서비스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취약계층, 장애인 당사자들, 그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내고 활성화시키는 그것에 대한 가치와 개성을 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네 안에 이렇게 뭐 할머니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돌볼까 뭐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타임뱅크 하우스 사례도 그렇고 구미 사례도 그렇고 한 것처럼 사실 취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할 때, 한 공간 안에서 머물 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 싹 들고 연결의 방법이 있더라.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타임뱅크 하우스 안에 요양보호사가 높으시거든요. 활동 지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돌보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그런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큰 비용 없이도 지속 가능한 이어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의 이제 성인기가 되면서 다리를 잡고 이제 고민들 하시잖아요. 부모님들. 당연히 잘 받고 해야죠. 그렇지만 사실 또 부모도 늙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모 세대의 또 고민들은 내가 늙고 할 때 어디서 할 것인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사는 곳이 그런 게 완전히 밤이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본다면 커뮤니티에 대한 요구는 모두의 요구라는 거죠. 부모나 자식 세대나 장애인이나 어른들. 그래서 한 지역 안에서 이렇게 같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약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 청년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장애인들 접하다 보면 항상 또 활동 지원사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노인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왼쪽에 보면 이게 양파거든요. 양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정중앙이 있고 계속 껍질 내나가는 거잖아요. 제일 중심이 코어거든요. 예를 들어 이 코어를 두고 본다면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이가 되겠죠. 근데 이 코어를 감싸고 있는 건 누굴까 봐요. 한 1차적인 건 저는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서비스는 그 바깥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당사자를 돌본다는 것은 가장 그 근접해 있는 그 관계망들, 이웃, 가족, 친구, 이 관계를 복원해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 있고, 거기서 또 가장 근접한 부분, 저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입니다. 이분들이 그 당사자들의 가장 많은 정보, 관계망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기 같은 오인영 세미나를 보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타임뱅크 하우스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장애인들 처음 만나가지고 해보니까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친구 좀 깊이 지원하고 싶어 해가지고 활동 지원사로 되셨거든요. 이분의 돌봄의 질은 굉장히 달라요. 어떤 식이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그림 빠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거의 걷는 게 아니라 뛰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안 보이는 친구거든요. 뭐, 칫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맨날 막 입에 지분하고 그러는데 어떤 식이냐면 걷던 걸음을 늦추면은 1점을 줘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제 칫솔질 하면 1점. 하이뱅크 하우스 와서 탁구 치면은 1점. 그래서 10점이 딱 모아지면은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거든요. 떡볶이 사 먹으니까 연결하고.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땅의 측면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열성을 다하지만 아까 그 폐지 할머니처럼 개인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땅의 당사자나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웃의 도움, 또 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명령에 따른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때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무슨 지원 조력자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이렇게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최근에 또 저희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커뮤니티 조력자가 되고 싶은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산별을 했던 서로 돌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저는 친구라는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뭐 파트너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아주 좀 너무 뭐랄까 그 식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평등한 관계, 우리 동역자는 아까 또 그 커뮤니티 리더라는 사람, 친구 관계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코프로덕션이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그죠? 함께 생산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내가 제공해주고 또 소비하는 그런 주체 관계 이렇게 방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함께 생산하는 이런 관계. 그건 동등한 파트너십이고 그 친한 표현을 쓴다면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나가 친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가 기여할 게 있다. 그러니까 누차 설명드렸지만 우리 할머니들 안에서 장애 당사자들 안에서 아이들 안에서 다양한 그래서 그런 자산을 발견해내고 그 자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시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돌봄을 하는 가장 기초 전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들을 노동으로 보자. 무장 가르치는 거, 파키슨 어르신이 바둑 두는 거, 시각장애인하고 비로하는 거, 그것도 노동이다. 가치로는 만큼. 그 노동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보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물론 화폐로 보상하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 화폐가 과연 정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고 화폐 아닌 새로운 화폐, 또 새로운 방식, 하나 새로운 보상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 왜? 그 노동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동이 존중이 없으면요, 또다시 과사노동의 반복이 되고 보상받지 못한 노동, 오히려 노동이 계속되는데 그건 또 한정된 여성의 몫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상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서 동국에는 커뮤니티를 완성하는 걸로 가자. 이 역할들이 저는 우리가 커뮤니티 조력자의 역할들이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거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3분 시간. 네,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뭐 화산 아직 헌재 때문에 많이 관심 가 있고 좀 내란 불명 정도 심각한 일이긴 한데 사실 의료 대란이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원래 있는 것처럼 또 심각하고 또 당장 우리 당의 청년들의 건강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료 대란의 문제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의 최초로 그러니까 파산했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로는 무바르시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신문에서 크게 났던 거예요. 아니 그 지방자치정부가 어떻게 파산을 해? 그런 쇼킹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방정부가 파산해버리니까 당연히 그 도시 안에 모든 의료시설 스탑을 하겠죠. 그죠? 아주 일부만 응급실만 제외한. 그러니까 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고 나머지 뭐 일반 개인의라든지 병원들도 다 떠나버리고 7만이던 인구가 7천 명을 딱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도시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만에 이 도시에서 다시 이제 희망을 본 의사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떠나고 나니까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커뮤니티가 생기더라. 그전에는 의료 기술에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했던 그 사고들이 이제 없어지고 예방을 하자.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야 된다. 건강 자조 모임이 만들어지고 돌보는 모임도 만들어지고 다스통 핏불이 원대를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연대를 하면서 지역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타난 수치가 바로 이렇게 동력이라든지 1인당 의료 비율이라든지 그것을 현저하게 낮췄던 이유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개인적인 위기가 와도 국가적 위기가 와도 사실 우리가 이제 국가식 된 붕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커뮤니티, 이 공동체라는 것들이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으면 최악의 위기를 제가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만 바라보고 또는 시장에 의존했다라면 이제는 정부와 시장이 아닌 새로운 방식, 제3의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걸로서 그리고 새로운 돌봄의 길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시간들은 몇 가지 질문을 받는 걸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제 7시부터 9시까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현장의 사례 중심으로 너무 값진 강의였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궁금한 점 또 각자 강의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뭐 소감 이런 거 좀 몇 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요. 온라인 좀 보겠습니다. 이거요. 강의 파일은요. 우리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어떠신지 강의 들으시고. 일단 강의 주제는 우리 발달장애 인 커뮤니티 조력자 교육입니다.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조력자 교육.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감 나누면 저는 이제 재택 방문 진료 활동을 하는데 이제 되돌아보면 한 집에 한 2, 30분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약도 들어오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뭐 이러면서 충분히 이런 관점에 무엇을 잘하세요? 여기서 어떤 중심이 되는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차원이 좀 강했던 거고, 근데 이런 관계가 좀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어르신이 불편한 걸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장애인과의 만남에서 뭐에 관심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이런 측면으로 이제 한번 방문 진료 활동을 더욱더 좀 이렇게 방향 전환이랄까 변화를 도모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어떤 방향, 활동의 방향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그 코로나 때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주사를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홈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그걸 제가 라이딩을 해서 아이를 데려다가 저희 집 그 어디인가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어느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연락을 드려봤는데 사람을 구해 주셨어요. 타임뱅크세요? 네, 아, 사람을 구해주셨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제 아들의 조건에 맞추어서 중간 어딘가에서 주사를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화이고, 자신의 조건하고, 그러면은 뭐, 게다가 그 친구가 차까지 가지고, 그 아침 시간에,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아이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일까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곰곰이 해봤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근데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틴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언제에서 언제까지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조건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유연성 이게 이 시간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서로 말을 해보고 뭐 그 조건에 맞추어 보는 그 막막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행정적인 조직, 공적인 조직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 한 번은 하는데 얘기한 것처럼 봉사를 갖다가 3년 이상 5년짜리를 할 수는 없는. 근데 봉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오시니까 할머니들이 80대 노신분들이 와서 그 3, 4시간을 거기에서 놀고
친구들도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려고 하는 그 구조가 진짜로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터가 생기고 그게 연결이 된다면 정말 집에 기웃거려서 살아계신지 보고 그 집에 뭐가 없더라, 휴지 좀 갖다 사다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게 혈액이 돌듯이 지역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있던 양파 그림이 제가 아는 외국의 모델들이 실제는 한국에 들어오면 다 죽어버리는 그 이유거든요. 거기는 네트워크망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공적인 것과 이제 비공식적인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구조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있는 네트워크 다 없애고 공적인 것만 남겨서 다 고사시키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타임뱅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꽤 크겠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듣는 동안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이슈들이어서 몇 가지들이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10분 남았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말씀 나누실 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뭐 소개도 좋고 짤막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산 시각장애인 분들은 계속 운동하세요? 적극적으로 좀 쉬었고요. 네네. 어떻게 재개할지를 조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년들이 이제 조금 희망하는 거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제 끝나고 뭐 카페에 가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 그 시간까지를 하는데 저기 한정돼 또 인원이 또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근데 혹시 이렇게 하시다가 예. 아까 그게 하시다가 아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민감하고 또 관리하시는지 예. 노하우가 더 궁금합니다. 항상 여쭤보시는 게 저거 많이 여쭤보세요. 갈등. 네, 고민시라는 게 아까도 말씀 우리 또 그 아까 청년 그 네트워크 이렇게 봐도 제가 갈등 관리를 못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다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사실 어르신들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뭐랄까 인생의 어떤 그런 경험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심각한 어떤 그런 갈등, 더구나 여기서 뭐 어떤 이해관계를 다투는 그런 그 커뮤니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간의 사소한 어떤 성격 차이, 취향의 차이가 있어서 좀 마찰이 있을지는 몰라도 심각하게 갔던 적은 없다. 그리고 이 공간이 어떤 의미상이 있고, 그리고 또 갈등이 생기면 저희들이 항상 그런 걸 이번에 이제 할머니 두 분 싸우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태주 시인 딱그 시를 하나 막 크게 해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다시 봐야 아름답다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상대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가지도록 노력 많이 하죠. 그리고 항상 또 그렇게 사람이 있다 보면 또 그 안에 또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특히 이제 여자들 분이 있다 보면 또 사소한 그런 싸움도 하지만 또 남자 어르신이 또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 엄청난 능력이네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하여튼 뭐 그 갈등 자체가 없는 커뮤니티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서로 다름에 대한 인식과 공유들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회칙 안에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종교적 신념 이야기 하지 말자. 그런 거 몇 가지. 네, 저는 크게 말씀드리세요. 불법 청년 커뮤니티 애니문 소속의 활동가 강사라인데요. 네. 저희 아빠가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중증이에요. 아까 말씀해준 사례처럼 한글을 몰라서 직접 가르치다가
당근에서 알바로 구했어요. 왜냐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신체 장애 특징이 있어야만 활동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옷을 혼자 못 입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해서 활동 지원자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번 돈으로 알바생을 구했는데 제가 구한 분이 ADH가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가르치는 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이제 약간 이제 ADHD 중에서도 좀 많이 부정과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발달해서 긍정이신 분인데 긍정이셔서 저희 아빠가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먼저 지적 장애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보고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글 공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미 전 경험한 상태로 오늘 여기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신기했고 약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 지원사를 요청하는 동행 서비스가 생겨서 하려 했더니 하루 전에를 신청해야 되고 또 하루에 한 팀밖에 안 받아서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서비스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진짜 서로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 소개. 조금 크게 말씀을 나누시죠. 저는 사단법인 꿈과 나눔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발달장애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임뱅크는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고 그 페이스북 통해서 강의도 같이 신청하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타임뱅크 계속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자조모임 운영할 때 아까 이제 자조모임에서 커뮤니티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개념이 이제 자조모임 하면서도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들을 조금 적용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시고. 아, 2분 그리고 남았어요. 뭐지? 오늘 사실은 제 은평구에서 교회를 다녀요. 집은 거기가 아닌데 은평구 이제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 계신 분이 사진에 나와서 되게 너무 반가워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는 사람. 내가 동네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형제동에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다. 네. 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막,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네, 아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거의 마칠 때 돼서 사실 그냥 한 분만 우리 만날 때 가볍게 그냥 자기 소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맨 끝에 계신 간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있고 선생님, 네. 사실은 제가 저희 아이가 좀 아까 제가 여기를 신청했다는데 지금 타임뱅크가 있는데 네, 오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자기가 힘들다고 도로 집으로 갔어요. 네. 저희 아이가 작년에 거의 10개월을 우리 집안에서 아이를 참 발달장애인인데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거의 10개월을 있는 동안 방문을 나오지를 않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많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고 하다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종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지환 씨 어머님하고 강의하는 그 환갑잔치 하시는 전국 투어 그쪽에 갔다가 이제 인경 씨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말씀해 주신 저 대표님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했더니 뭘 잘할 수 있냐 해서 저희 아이가 지금 저희 아이 방에는 진짜 온갖 그 컴퓨터 핸드폰이 진짜 너무 많아요. 방 안에 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립도 하고 막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더니
좀 있게끔 하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을 좀 제발 좀 가보자 해서 간다고 해도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가 좀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 갔었는데 이제 컴퓨터 몇 번 고쳐드리고 근데 완성을 못했나 봐요. 근데 지지난번에 가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집에 가서 고쳐갖고 오라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요번 내일 모레 이제 가긴 했는데 다 고쳤다고 가지고 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조금씩 밖으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포감도 많이 가지고 그동안 상처가 좀 많았어서 그랬었는데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시고 진짜 저 같으면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기다릴까 근데 많이 기다려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타임뱅크라는 이런 제도가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반달장애인들이 어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저번에 임영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고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저희 아이도 요새는 좀 조금씩 자기도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뭐 일자리는 하고 있지만 이제 요리도 하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다른 자조 모임에서 금융 경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거 두 가지를 지금 건의를 받았는데 자기는 경제적인 개념보다 여기 가보겠다 타임메이커를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런 이 활동들이 진짜 아까 커뮤니티가 많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서기자. 네, 오늘 밤늦게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앞으로 5주간 더 매주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딱 맞춰서 시작하고 또 강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참여자들 이야기 시간을 좀 더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자료는 오픈 채팅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문자로 다 그 링크를 보냈을 거예요. 참여해 주시고요. 거기에 다시 올리고 또 참여한 분들 어떤 질문이나 경험, 제안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서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